오늘 제가 이제 이 마르크스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도 이 하이에크의 신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 책을 번역했는데 번역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 사상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세상을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이면 정상이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보면 전혀 성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흥이 틀려요. 저도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몇 번 공부가 되는 책인데 하이에크가 1899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죽었으니까 2세기를 걸쳐 살았죠? 오래 살았죠? 사람은 오래 살고 가야 됩니다. 60대에 죽었거나 70대에 죽었더라면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어요. 70대 중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만약에 사회주의자가 경제를 이해했다면 그들은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를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된다. 이 대단히 재밌는 일이죠. 이거는 1974년도 사진인데 하이에크가 누가 인사하고 있죠. 네? 상을 주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것 같죠? 아마 슬픈데는 노벨상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1974년도. 그때 몇 살이죠? 만 나이가 75세예요. 네. 그래서 하이에크가 재밌는 거는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자신의 얘기가 통하지 않아서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이에크는 기적으로 회춘을 했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있다가 야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대단히 중요한 저서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나오겠죠. 75년 뒤에도. 그래서 그만큼 이 노벨 경제학상이 하이에크에 준 영향은 큽니다.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에크처럼 저렇게 이름난 학자도 자기가 세상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해가지고 실망을 해서 거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안 나가니까. 우리 공자는 뭐라고 그랬죠? 공자 논어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분자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살만한 맛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자유자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한국에서는 변호사님 얘기죠. 이거는 누구예요? 이건 동감한 것 같죠?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하고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자유주의 메달을 받았을 거예요.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대처가 집권한 게 몇 년도죠? 1979년입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집권한 80년인가요? 81년인가? 80년인가? 그래서 대처가 자신이 펼쳐야 할 정치의 내용은 하이에크 책에 들어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유건전입니다. 그 책을 탁탁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다 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이에크의 사상이 실현되는 것이 1980년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케인입니다. 케인, 하이에크. 그래서 케인즈가 사라지고 하이에크가 등장을 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이에크 사선이 어떻게 됐을까? IMF 맞이하고 경제위기 맞이하면서 다시 또 퇴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IMF. 재미있는 현상은 정부가 실패를 하든 시장이 실패를 하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만 내버리면 안 된다. 우선 조치인가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로 우리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규제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강화되겠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규제는 안 뜹니다. 규제 혁파를 대통령이 외쳤는데 그것이 세월호와 함께 깊은 10년으로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제 규제가 안 하면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돌맞기 딱 알맞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보면은 세월호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국가 실패요, 정부 실패. 국가 실패요, 시장 실패. 국가 실패라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시장과 자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들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규제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있는 규제도 잘 시행되지 않아서 그렇다.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되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얘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자율주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일단은 본능을 거부해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성적인 생각도 거부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사건은 슬픈 얘기지만은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자유주의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고 반자유주의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미제스. 하이에크의 스승이면서 공부했죠. 미국에는 미제스 연구소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가? 칼 포파. 제가 포파 전공자예요. 포파의 과학자로 제가 학위를 했습니다만 포파하고 둘은 고향 친구입니다. 어디 고향이요? 오스트리아 이 가산대학 나온 대학 공무원이죠. 물론 뭐 포파하고 하이에크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개 얘기가 많습니다만 포파의 자서전을 보면 하이에크가 자기를 2번 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한 건 뭔가 하면은 1945년에 열린세화회와 거적비라는 유명한 책을 포파가 2번 썼어요. 그 목적은 똑같아요. 1944년에 예종의 길을 쓴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막스하고 스플러가 등장하게 됐는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파헤친 책이 열린사회와 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포파가 써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찍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느 대학 출판부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그 책을 심사위원 하는 사람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책을 갖고 있는 포파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나치의 사상적 원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출판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이에크가 RKP의 로트리지 그 출판사에다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많이 팔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구해줬다고 하는 것은 포파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1943년에 뉴질랜드로 망명을 해가지고 코먼 대학에서 교수라고 했어요. 그런 하이에크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에 가 있다가 포파를 그 대학으로 불러서 교수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1940년 후반이고요. 그래서 두 분은 대단히 돈독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비이 있는 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에크의 비지요. 아주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책이 다음 달에 김희석 박사님께서 강의할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이에크가 미국에 대단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죠. 미국에 이름을 설치게 됐습니다. 뭐 예정의 길, 노예의 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988년도에 나온 The Fatal Concept, 치명적 자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죠? 사회주의의 오류입니다. 사회주의의 오류. 이 책은 목표가 명확합니다. 사회주의의 오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번역해서 1997년에 나온 책. 이거는 뭐 좀 쉽게 쓴다고 쓴 거죠. 이거 몇 년 동안 있었나? 박영식 몇 년도에 나왔죠? 2000년도에 나왔나요? 하이에크가 이 자유를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본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뭐죠? 이거 누구 번역해 보실 분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해야 될 수가 있는데, 개인이 기회와 선택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이스는 버든이에요. 그렇죠? 선택이 좋은 게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그리고 뭐예요? 이건 뭐를 의미해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과 자유는 선택과 불가분명합니다. 책임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전형적인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책임 안 질 행동을 해야겠어. 책임을 잘릴 수 있잖아요. 책임을 지라. 네가 선택해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택과 책임, 이것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선택과 책임. 이제 치명적 자만의 어떤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책, 그 당시 마르크스가 이제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부르면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소비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가 소련과 중국에서만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하이에크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 복지국가는 모두 사회주의의 아류라고 해석을 합니다. 서구도 똑같다는 얘기죠.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 그래서 1970년대에 아마 하이에크가 사회주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을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기획이 무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러면 책을 하나 써라.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는 책을 하나 써라.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처음에 인용한 게 미제스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말을 인용했어요. 만일 우리가 야만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를 구원받기. 야만의 반대말이 뭐죠? 문명이죠, 문명. 그래서 이 책 보게 되면 우리가 문명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롬받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역사철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이에크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일장에 보면 그런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하이에크는 우리 인류 문명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으로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인류 문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것, 그가 확장된 질서라고 부르는 곧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이 인류 문명을 야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은 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소로망하고 대담 그런 얘기. 투사가 되어야 한다. 일종의 전쟁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자만의 목적은, 이 책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오류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사회주의의 오류라고 그러면 우리는 되게 너 자유주의자냐 아니면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 기독교 믿을래? 불교 믿을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치의 문제는 진리가 결정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진리가 참이나 그릇을 답변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을 뭘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드셨나? 짜장면을 먹고 나가지고 맛있다, 맛이 없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건 일종의 가치 판단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주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기호의 문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를 옹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아예 그런 거 있지 않다. 그거는 뭐다? 사실의 문제라는 거죠. 자연과학의 이론이 옳고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는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에크가 사회주의를 대단히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에러다. 우리 에러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자유주의하고 비교해서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다. 하이에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도덕과 시장의 도덕.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책의 주류로 흐르는 개념인데요. 사회주의의 도덕과 시장의 도덕.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비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주의는 정의롭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만 뭐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요. 그 얘기 맞아요? 그래요? 바꾸고 얘기하면 사회주의는 도덕적이고 자본주의는 비도덕적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이념적으로는 좋은데 실행이 안 돼서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비교해보면 사회주의가 더 무덤하고 자본주의는 더 열등하다.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의 고지를 되게 사회주의에게 내줘요.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나서도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흑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끄러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도덕은 연대와 이타심입니다. 연대와 이타심. 자본주의 도덕은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이행, 성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와 이타심은 좋은 거지 나쁜 거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도덕 교과서에 좋다고 가르치잖아요. 연대와 이타심은. 아주 우리가 탁월한 도덕적 가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대와 이타심.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사회에서는 존중, 이것이 진정한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문명을 파괴한다. 뭐가? 사회주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앞에 그런 거 맞는 거 같죠? 그 다음에 문명을 파괴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적어도 하였거나 후반은 서구 문명이 인류 역사에서 완벽한 문명은 아니지만 어떠한 문명이다? 가장 우수한 문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적어도 서양은 역사적으로 진보해 왔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서양 문명, 과학기술 문명,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념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이념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면 인류 문명 자체가 망합니다. 절제절명의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좋고 그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문명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사회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원적 자만의 목차를 적어나가고 있는데요. 본능과 이성 사이, 자유 소유 그리고 정의의 기능.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에크가 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주의는 도덕,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도덕적으로 만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이 도덕적이에요. 자본주의 속에 사는 사람이 도덕적입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은 아니죠. 치리의 문제죠. 북한 사람이 더 도덕적이야? 남한 사람이 더 도덕적이야? 어떨 것 같아? 안 해봐서 몰라요? 남한 사람이 더 도덕적이겠죠. 잘 사는 나라가 도덕적일까? 못 사는 사람이 도덕적일까? 여기에 따르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도덕적입니다. 그거 믿어요? 그거 사실적으로 연구에서 쓴 책도 있죠. 사회주의는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의 원인이 된다. 저거 맞는 것 같죠. 저건 대충 인정하는 것 같죠.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정부를 기착합니다. 이것도 됐죠? 맞죠? 근데 일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도덕,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기초를 듣거든요. 자유주의는 부를 생산하고 빈곤을 추구합니다.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정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경제가 발전과 자유주의 발전은 같이 간다고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문제는 예. 그러면 유럽 3인주의는 독재주의 정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그것이 현재는 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농도가 더 짙어지면은 전체주의 정부로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을 좀 가시면 예. 그래서 지금 그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도 상당 부분은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주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부도층이라서 할 수 없이 자본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개처럼 벌어서 정성들을 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돈 버는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열심히 돈 버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있다니까 이렇게 좋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새끼 키우고 밥 벌어놓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것이 그런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개념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옵니다만 확장된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자생적 질서, 시장, 자본주의 거의 유사한 의미로 봐도 됩니다. 물론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게 인간의 큰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벨천에서 시작되듯이 확장된 질서는 결국 자본주의 질서다 하고 하이에크가 밝히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발생과 존속을 가능한 확장된 질서. 확장된 질서는 이 가장 중요한 거죠. 스폰테니스 오더. 뭐예요? 설계나 의도가 아니야. 자생적으로 생성된.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저 옆에 정경련 건물이 시켜들었어요. 저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저 건물은 뭐에 따라서 지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지었어요. 설계도대로 안 지었으면 은혜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아름다운 건물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 인공적인 아름다움은 설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아름답게 디자인을. 이게 설계주의의 아름다운 건물을 짓듯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이쪽 심리주의죠. 심리. 그래서 마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세상을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로? 이성으로.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잖아요. 세우져요, 안 세우져요? 안 세우져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인류 역사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질서를, 스폰테니스 오더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설계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에 따른 세상을 재풍해야 합니다. 이 자들은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적인 것을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성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성하고 부합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성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누군가는 플라톤이죠. 그렇죠. 플라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상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 첩보는 쭉 나와 있어요. 이상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통치하는 어떠해야 하고, 상인은 어떠해야 하고, 여기까지 다 부여하고,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동양도 그런 생각 했잖아요. 노는 같은 거 보면 공자도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잖아요. 반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자는 반대로. 대통령이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세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고 가민이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보이지 않는 확장된 질서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선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죠. 뭔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돼. 이걸 미시라고 그러는데 미시적인 그림을 작가니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 그림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를 알아야 좋아하고.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거 재밌는 건요. 확장된 질서는 이 시장이나 자본주의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경쟁이 뭐 이런 거 내키지 않아요. 누군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고통스럽고. 왜 고통스러울까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는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경쟁하는 거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친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적응은 집단을 하나로 묶어준다. 저건 조금 어려운 이 얘기인데, 확장된 질서에 적응한 집단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이 생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질서에 적응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양한 가치 있는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으로 자본주의를 푼 것이 또 하이에크의 특성이죠. 지식의 문제가. 확장된 질서는 선택한 집단의 인과 부를 증가하겠다.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성적으로 사람들은 확장된 질서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능도 싫어하고. 그런데 어떤 집단은 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시장 질서에 적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집단은 어떻게 됐다? 합리적으로 왜 적응하는지는 몰라. 다만 모방에 의해서 적응하거나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집단은 어떻게 됐다? 부와 인구가 증가했다. 그럼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이에크는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저겁니다. 부와 인구가 증가. 이게 문명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이것도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방에 의해서 확장된 기술을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뭐가?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를 선택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적응한 집단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고 자손을 많이 남기게. 자손 많이 남기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사회주의가 확장된 질서에, 사회주의 확장된 질서를 거부하는 이건 명백하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 생산성은 사유재산 제도가 있죠. 이게 뭐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를 해? 도덕 원리에 따라서 분배한다. 도덕 원리에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한다.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뭐 그런 말 일종의 도덕적 원리죠. 중앙 권력에 의한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아름답게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고동원 주인 얘기 기억하세요? 아침에 온 사람이, 점심에 온 사람이, 저녁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분배해 주잖아요. 아, 왜 그래? 주인 마음이니까. 주인 마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본다고 하면 필요에 의한 분배죠.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임금은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식구가 자식이 5명인 사람하고 자식이 2명인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죠. 사회주의는 도덕 원리에 의해서 분배하기 때문에 그런 분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누가 해야 됩니까? 중앙 권력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에크의 독특한 세상이 나오는 건데요.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와 원시도덕이라고 해서 문명 이전의 단계를 원시사회라고 불러요. 이거는 되게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 상업이 발전하기 이전 단계. 글쎄요, 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면대면사회, 150명 정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 누군가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누군가 다 아는 사회. 이 사회는 본능의 도덕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문명 단계의 사는 기간보다는 원시 사회에서 사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몇 년 정도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여튼 50만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명 정도에 사는 건 한 3만 년 정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어떤 소규모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살던 삶의 형태가
우리의 본능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본능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능의 도덕, 본능은, 인간은 본능의 도덕의 지배를 받는다. 아까 본능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이타심과 연대성이에요. 이 왜 그런가 하면요. 150년 정도나 이 부족 단위에 살게 되면 그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타주의 발휘해야 되죠. 그리고 150년 사이는 강인한 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타심과 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그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는 50만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도덕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대와 이타심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연대와 이타심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됐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이? 그 변한 세상을 하이에크는 거대 사회라고 합니다. 거대 사회. 이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대 사회. 그러니까 원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사람들이 같은 부족 사회 서로 다 아는 사회예요. 추장이 있고 혈족으로 가까운 사회. 내가 누군 얼굴을 서로 다 알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추방하고 추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보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레이트 소사이티, 거대 사회. 지금 여러분들 다 서로 알아요? 만나서 아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모르죠. 대부분은 모르는 사회. 도시화 되면 더 심화되잖아요. 그것을 하이에크는 거대 사회라고 부르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내가 이타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 이타성이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요? 안 돕고 살아요? 돕고 살아요? 안 돕고 살아요? 돕고 살아요. 그거를 역설적으로 선전하는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마시면 커피를 마시면 누구를 돕는다? 이디오피아의 커피 농장의 아들이 학교 가는 것을 봅니다. 알아요? 몰라요? 누가?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돕는 거 맞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상업사회에서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쩌면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회에서 협동하며 사는 사회가 그레이터 소사이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얼굴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받고 사는 거죠. 이 지금 컴퓨터 하나 움직여도 부속이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작동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고를 바친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간단하게 갖고 방에 가서 사면 되는데 돈.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은 누가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는 이 거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거대를 이끄는 시장 사회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담 스미스 얘기했지만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런데 하이에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대 사회에서 필요한 도덕은 연대와 이타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책임지고 서로 교환하려고 하고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교환 본능.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고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동의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을 보장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이거는 데이비드 흉이 내린 정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라고 하는 말하고 하이에크가 말하는 정의라는 말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질문을 몰아서 하면 안 될까요?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하나 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원시 도덕을 하이에크가 나쁘다고 그러냐? 왜 문명을 파괴한다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원시 도덕. 왜 그럴까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시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면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안 망해요? 연대가 있다 싶으면 망하죠. 그래서 시장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거대 사회를 원시 사회의 도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거대 사회를 원시 사회의 도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시 사회를 완전히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동창회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은 상당 부분은 원시 사회의 도덕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선물을 하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친구가 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돈을 준다고. 이 안무 수고했다. 나 5,000원 덜 잡혔으니까 5,000원 좀 받아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동창회 나가면 여러분들 회비를 똑같이 내요? 안 똑같이 내요? 안 똑같이 내잖아요. 회비 없는 친구는 그냥 먹고 뭐 선물 좀 선물 받아가면 되잖아요. 돈 많은 친구는 돈 많이 내잖아요. 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것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두 개의 도덕을 섞지 말아라. 그걸 섞어가지고 하나로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보면 사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도덕으로 가정을 꾸미면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유지 안 돼요. 마누라가 밥 해준다고 5,000원 주고 야, 이거 5,000원 주겠다. 그거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친구 지간에도 그거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핵심은 원시 도덕과 거대 사회의 도덕을 구분하고 그리고 거대 사회는 시장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그 시장을 원시 도덕으로 대체하지 말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한다? 시장을 없애고 원시 도덕으로 거대 사회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실패,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본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시장 그러면 너무 쌀쌀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럼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일단 따라해봐. 시장을 거부하지 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물론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왜 기업가들은 안 망해요. 요즘 협동조합 맞습니다. 정부 보조만 이런 협동조합 하나 만드세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보려면.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기업을 뭐의 논리? 원시사회의 논리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서양 철학에서 보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뭐 본 적 있어요? 이성을? 감정을 본 적이 있어요? 따뜻한 가슴 이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냉철한 분들은 이성이죠. 그럼 오늘 보면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시했어요. 플라톤하고는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그 아래 것들은 뭐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성을 대단히 숭앙을 했습니다. 거의 서양 철학의 주류예요. 서양 철학의 주류는 이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도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을 버리고 이성을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두 개가 만난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대단히 신선한 해석을 제공했다는 것도 대부분 철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성은 초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성은 이 역사에서 초월해 있으니까 역사를 내려다보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성과는 잘못된 거다. 이성도 역사와 함께 진화한다고 봤습니다. 문화의 한 양상으로 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 이성이 서구 역사를 지배해 왔는데 특히 근대에 오는 것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데카르트 강화가 돼요. 프랑스 개몽주의까지 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르크스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이성적으로 만들어. 세상을 이성적으로 만들어. 이성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 불살라버리고 이성하고 맞는 세상을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뭐라고 부르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설계주의적 합리주의. 컨설러티브 레셔널리즘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성에 따라서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합리적으로 설계된 도덕이다. 뭐 합리적으로 세상을 설계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이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중앙계획 경제. 그것이 경제적으로 표현되는 중앙계획 경제. 그래서 계획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수집한다. 과거에는 전제가 성립될 때 사회주의가 작동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불가능하다. 이성이 아무리 작동한다고 지식은 누구한테 계속되는 개인한테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적으로 모을 수 없다는 테시트 날리지라고 표현을 썼죠. 그래서 바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이성의 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가 이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성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런데 세상을 설계하려고 하는 기능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성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철학교는 배우세요? 이성이 있다는 걸 뭘 보면 알죠? 자산적 질서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규범과 제도를 개선하는 이성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범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산적 질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비판도 있어요. 신중하고 겸손하면서 전통적인 제도와 도덕을 비판한다. 이성도 진화의 산물이다. 이 정도의 이성, 이걸 하여튼 진화론적 이성, 진화론적 합리주의라고 불렀어요. 이성도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서양적인 중요한 건데 도덕 규칙은 도덕 룰이에요.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데비드 휴미 얘기입니다. 우리는 데비가 칸트만 하더라도 도덕은 뭐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이성의 산물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도덕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크에 따르면 이런 진화론적 합리주의와 같은 사고가 드디어 활성화되는 게 어딘가 하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끌었던 프랑스의 구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하고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 흉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만 질서가 또 뭔지도 설명이 잘 안 되죠. 질서. 우리 뭐 질서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질서 정연하다. 이렇게 질서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철학적으로 하는 게 복잡합니다. 뭐 설명을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죠. 질서. 그렇죠? 직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구칙성. 무엇 하나의 질서의 하나죠. 레귤레리티. 예측 가능성. 오른쪽 설명할 수 있어요? 오른쪽. 본인은 오른쪽 어떻게 정해요? 어제 제가 영화영 하나 봤는데 사전 만드는 영화인데 사전 만드는데 그 직원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나 오른쪽이 뭐냐고 정의해보라고 물어봐요. 그 정의 겠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 그 사람 자격이 있어요. 오른쪽 어떻게 정의해요? 왼쪽이 아니고 왼쪽 운동 정의하죠. 그 순환 운동이 오른쪽이 아니고 정의라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일본 어떤 사전은 이렇게 정해요. 여러분이 이 사진을 폈을 때 홀수면인가 짝수면, 짝수면이 오른쪽이고 홀수면이 왼쪽. 그거 정의돼요? 그거 안 돼요. 오른쪽에서 구분되죠 그러면은 사진을 폈을 때에 짝수 페이지가 나타나는 쪽이 오른쪽이고 홀수 페이지가 나타나는 쪽이 왼쪽이다. 홀짝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정의했는데 이 어려워요. 다른 글쓰라고 정의내리기. 그래서 어떤 년에 인간이 설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질서예요.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 질서. 그러면 인간은 행동을 할 때는 의도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있겠죠. 그러나 그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아야 몰라요. 그건 모르죠. 여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뭐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생질서를 unintended order, 의도하지 않은 질서. 그리고 내가 시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게 법률이라든지 뭐 돈, 화폐 이런 거를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계획된 행동이 의도화되는 결과, 무의식 자기 조직화의 결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이에크가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 질서는 의도된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텐디드 됩니다. 진화는 합리에 확장된 질서. 이거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회주의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 사회주의 언제 망했어요? 소비에트 러시아 90년대 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회주의 비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크가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택했던 그런 사회주의보다는 개념이 대단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회주의 아직도 우리 지식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결국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는 뭔가 하면요.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 그리고 자생적 질서를 부정하고 설계된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할 때는 왜 그래? 특정한 목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파워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어디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앙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규제죠. 공산주의는 그게 특별히 심하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도 뭘까요? 경제민주화.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응? 경제민주화. 이것도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죠. 왜? 특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뭐가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적 질서에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면 경제 민주화를 해요.
강생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주의 R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 정의로운 분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소위 말하면은 뭐 서구의 노동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하는 당.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런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제도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의에 실현돼야 하는데 그 실현이 안 됩니다. 시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투표권 있어요? 내일 뭐 한 달 뒤에 투표 있잖아요. 투표권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얻은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1800년대 초반에 몇 프로 정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3, 4%. 그 다음에 7%. 누구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세금 낸 누구한테 줬어요? 누가 투표권을 가졌어요? 세금 낸 남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세금을 내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요즘 말이 돼요, 안 돼요? 왜요?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직장 없는 사람은 투표권 없잖아. 전업주부 투표권 없어요. 퇴직한 사람 투표권 없어요, 노인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투표권 있어요, 세금 내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한 명분이 뭘까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자기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생각이라든지 이 스폰데에서 오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본능하고 잘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 최근에 국가에서 일어난 일 보면은 투표할 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는 확대하되 세금은 안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은 다른 사람이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운 바로 이해하면 참 이 자본주의라든지 뭐 하이에크의 이런 사상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대단히 뭐를 돌파해야 된다? 자기의 본능을 돌파해야 된다. 본능. 그리고 이성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회주의는 치명적 자만의 송산이다. 왜 치명적일까요? 이성으로 세상을 잘 만들 수 있다. 이 자만입니다. 그게 성공하면 자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치명적 자만에 빠지죠. 자만하면 망해야 합니다. 그게 망합니다. 정치가 도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계획으로 원하는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그 치명적 자만. 합리적인 계획으로 원하는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 여러분들 행동주 심리학 중에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요? 왓슨. 교육심리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왓슨. 스키너 기억납니까? 그 사람이 아마 왓슨이 그런 얘기 했는 것 같은데 나에게 학생을 뭐 10명만 주면 나는 그 학생을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다. 과학자로도 만들 수 있다. 유능한 상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왓슨이. 그 사람도 뭐에 젖어 있죠? 일종의 구성주의 합리에 젖어 있죠. 그건 사회가 아니라 뭐야?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만들습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식을 내 의도대로 만듭니다. 그럼 망하죠. 그럼 망해요. 우리 부모들의 가진 생각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 의도대로 만듭니다. 교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지 교육이라는 게. 그걸 찾아주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어떤 인간을 만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오만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런 오만의 것을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가 치명적 자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는 중앙교획계인데 정부의 시장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회주의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는 지식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겁니다. 분산된 지식을 이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자본주의. 지식론의 한테 사회주의 무엇이 돕는가? 구성교의 합리주의에 결합이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도덕적 제도와 조화를 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운동 사회주의는 명백한 거짓 전제에 기초하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면 참 거짓이에요. 이건 미제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이에크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선함에 대해서 고무되었고 선한 의도. 의도는 선해요.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대표적 지성인들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인 중에 하나가 누가 들어가죠? 아인슈타인이 들어갑니다. 노봉 나와 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도 보장하지 못했다. 탁월한 대표적 지성 중에 강남 작가도 들어갑니다. 누군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갬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삼인주의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 책을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언 케이지 우리부터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이에크 사상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하이에크에 조금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 강의 몇 분 덕분에 하이에크를 통달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하이에크라고 하는 건 나쁜 놈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책을 적으면 되죠. 책을 찢을 필요는 없어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한 게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하이에크에 대한 책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우리나라 번역도 민경 교수님이 많이 썼어요. 쓰시고 번역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말로 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번역서를 읽다가 좌절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인 건지 알고, 번역자한테 잘못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읽으세요. 영어 공부를 하시고. 우리 목선생님이 얘기에 따르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다. 한국 사람에게는. 왜? 어차피 다 제2외 국어니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면 영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권 읽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 영어로 읽는 게 좋습니다. 싸요. 아마 영어 시험 따라가 안 갈 거예요. 테이프 가고 나와.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이게 뭐예요? 최근에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이 경제를 정언하는 거 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은 통계를 제대로 발표해야 하는 아니에요. 북한 통계는 다 못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경영 평가하는 거예요. 밤에 찍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죠? 바다죠? 북한이죠, 저게. 여기가 서울. 저는 순천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이 서울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우연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잖아요. 밤에도 발견. 이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통일이 대박이 되는데, 저기 빛이 날까요? 통일되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학생들한테 북한 가서 관련받으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교사들이 힘들어서 통일되고 나면 자리가 많은 것이다. 이거는 니체가 얘기합니다. 니체. 자유주의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너 자신이더라. 이가 뭔지 모르지만 니체가 얘기합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시간이 이것도 제 자유 자재로 하는 거예요. 지금